자, 이제 큰 고비 지나가고 있어요. 큰 고비. 고소 다 끝났고, 이제 고발 보죠. 교재 61페이지 제5절 고발. 고소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발 파트가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고소 파트가 성범죄들이 다 비친고죄 바뀌면서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 가능하니까 이쪽 해둬야 돼요. 고발. 자, 고소 고발 비교하면 해결이 돼요. 왜 이 제도들을 만들었는가? 고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피해자 보호를 해서, 그지? 고발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써놓으세요. 요거. 고발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그 옆에다가 고발 밑에다 쓰나. 고발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를 보기만 보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고발의 의의를 볼 텐데, 고소하고 거의 같습니다. 고소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지? 원칙적으로 피해자된, 그지? 피해자된 고소권자가 어디 가서 한다고? 수사기관에 가서 한다. 뭘 신고해요? 범죄 사실 신고하죠. 범인은 지목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고소의 경우에 없지, 그지?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해야 됩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고소고요. 요거하고 고발하고 똑같다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만 다를까? 주체만 다를 뿐이죠.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발은 고발권자가. 근데 고발권자는 누가 고발권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무나 다 돼요. 아무나. 범인과 피해자 이익이면 다 돼요. 누구든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자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잘못 지목하더라도 고발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범인을 지목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 고소든 고발이든, 그지? 이거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 별표 한두 개 넣으세요. 62쪽 맨 밑에 들어가 있는 판례. 일단 농지라는 걸 알아야 되고, 농지는 농사 땅, 농사 짓는 땅입니다. 농사. 그래서 농지법에 농사 짓는 땅은 다른 걸로 바꿔 쓰지 못하게 금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을 뭐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농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요. 그리고 농지 전용이라고 그럽니다. 농지 전용이. 농사 짓는 땅을 뭐 집을, 그 농사 짓는 땅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식당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처벌된다고. 근데 여기 있구나. 갑이 이렇게 농지 전용 얘기를 한 것을 알고 갑을 고발했습니다. 고발권자가 고발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 농지 전용한 사람이 갑이 아니고 을이야. 그러면 갑에 대한 고발이 을에 대한 고발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인데 돼요. 자, 그 판례입니다. 고발이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구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 수사한 범인이 진범인, 진짜 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자, 그 다음 노란 거 줄치고, 고발인의 농지 전용이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하여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농지 전용이를 한 이상 을에 대해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범인은 지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적 성질. 고발은 원칙적으로 일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송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 다음 출처가 공모로 고발을 기다려 죄를 논하게 되는 측고발, 즉시고발, 전속고발의 경우는 친고죄 고소 같은 소송 조건이 됩니다. 왜 즉시고발이 전속고발이냐? 고발을
원래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대, 그지? 그런데 고발만큼만은 공무원의 직무로서 하는 거니까 고발권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속 고발이라는 거죠. 관세법 위반, 조세법, 처벌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행정법상의 고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발 없이, 즉시 고발 없이 공소제기하면 친구적 고소 없이 공소제기한 것에 대해서 공사 판결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즉시 고발의 취소도 1심 판결 선고 전에까지 해야 되고요. 그 밑에 판례가, 그 관련된 판례가 있죠. 자, 그래서 고발에서의 죄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그 고발은 적극적 소유 조건으로 직권조사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출처나 노랗게 된 것만.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됩니다. 즉시 고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자, 그 다음에 이 고발의 요건과 절차가 보죠. 63페이지 이 고발의 요건과 절차. 먼저 고발의 주체 고발권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죠. 이거 뭐 내용은 안 써놨구나. 고발의 주체는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에는 제한 없다. 자, 그 다음 줄 쭉 쳐. 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 생각을 사료로 그러지. 사료한테는 고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줄 쳐놓아서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 여기 해놨구나. 할 수 있다. 근데 밑에 보면 공무원은 그 증거를 행하면서 범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발해야 한다 줄 쳐놓고, 이거는 필요적 고발이죠. 의무입니다. 일반 고발은 뭐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에 달려지는데 이거는 공무원의 경우는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고발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르구나. 고소의 경우는 대리가 됐었지, 그치? 근데 고발의 경우는 대리가 안 돼.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소의 경우는 대리가 되는데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 왜 이게 다를까? 고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고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고소할 피해자가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있으니까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고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갑인데 이 사람은 병원에 있어. 그래서 친구한테, 을한테 요 고소장을 써줄 테니까 네가 갖고 와서 진술을 해라. 그러면 고소인이 되는 사람은 시킨 사람, 갑이죠. 갑이 법적으로 고소인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고발은 범죄 예방을 위한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A인데 얘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친구 B한테 시켰어요. 네 가서 내 써놓은 고발장 들고 가서 고발인 진술해라. 그래서 B가 가서 고발인 진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나 고발하면 고발인이기 때문에 시킨 A가 고발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고발한 대리인 B가 고발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리 형태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리 형태라는 걸. 자, 이걸 잘 알아야 그 다음 판례가 인정이 돼요. 그 다음 판례가. 자, 요 판례 별표 한 2개 놓으세요. 이게 형법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질문이 아주 많았던, 한참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가 또 질문하고 하는 판례인데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먼저 그 위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위증. 거짓 증언하는 거지. 법정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 거지 위증이죠, 그죠? 근데 위증 안 했다고, 위증 안 했는데 위증했다고 고발을 하게 되면 무슨 죄가 돼?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 쳤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돼요.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장을. 뭐라고 고소장을 내느냐니까, C라는 놈이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법정에서 위증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C가 위증했다. 근데 지가 고소하지 않고 친구 명의 B를 빌려요. B 명의로 그래서 B 명의로 고소인 B 이렇게 했단 말이야. 고소인 B다.
B라고 해놓고 여기 A가 들어와서 이제 진술합니다. 내 친구 B가 C가 위정했다고 고소하는 것을 제가 대신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A가 대리인 A지 대리. 자 그런데 고소는 누가 해야 고소라 그랬어? 피해자의 고소잖아, 그지? 피해자의 고소인데 위정죄의 피해자는 위정을 했을 때 피해자는 국가가 거짓말해서 법원 재판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위정죄의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고소를 해야 고소장인데 국가 안에 제3자 친구 제3자 사인 B가 있으면 얘는 끝에는 고소일지 몰라도 내용은 고발이죠, 고발. 그래서 고발인 B라고 해야 되겠고요. 고소장이 아니고 고발장이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고발장이어야 돼요. 고발장이고 고발의 경우에는 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의는 B 명의일지 몰라도 고발의 명의는 B 명의일지 몰라도 실제 고발한 사람이 A라면 고발에 취급되는 사람은 B가 아니고 A가 고발인이 되는 거죠, 그죠? A가 고발인이 되는 거고 C가 위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정했다고 허위 고발하게 되면 A가 허위 고발하게 되면 얘는 뭘로 처벌돼요? A는 무고죄로 처벌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무고죄의 피고인이 됩니다. 무고죄의 피고인, 무고죄로 기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B냐 A냐 이게 문제예요. C가 위정을 안 했는데도 C가 위정했다고 허위 고발을 함으로써 허위 고소장을 내서 고발을 함으로써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B냐 A냐가 문제인데 항상 고발은 항상 고발한 그 사람이 고발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고발인이 되고 이 사람이 무고죄의 피고인이 된다는 겁니다. 요 그림만 알고 보면 이 판례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위정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정사실 신고는 고소형사를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자, 출처 노랗게 된 부분 6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고발은 피해자 본인이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을 주장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줄치시고요.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을 주장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명의 고소장 제출이에요. 피명의 고소장 제출이에요. 위정사실 신고가 행해졌더라도 피고인 A죠. A가 나중에 무고죄의 피고인이 된단 말이에요. A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가고 고발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 무고죄의 피고인 의사로 고발인을 주도했다면 A죠.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A다. 그래서 A가 무고죄로 나중에 기소가 된 거단 말이에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야 또 나왔어. 요 그림 그리라고. 자, 그 다음에 고발의 방법 있고 방식 고소하고 같아요. 그래서 서명 구술 둘 다 해야 돼,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해야 되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고발의 제한도 고소의 제한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판례가 여기도 판례가 빠져 있어 이 책에도. 자, 요 판례 하나 더 봐봐요. 여기 판례인데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줄게. 추록으로 드릴게요. 편집하고 나서 이 판례가 빠진 걸 발견했네. 뭐 결론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즉석으로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지? 그걸 확인한 판례 여기 추가로 드릴게요. 여기 빠져서 64페이지 들어가야 될 판례인데. 고발한 범죄 사실은 소추 요구는 의사 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자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서 인정되는 사실에 모두 미치므로
소소한 처벌 절차법에 따라 범죄 사건에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여부는 범죄 사건에 관련된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치고 한개 범죄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이게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 원칙이죠. 근데 수재의 경우에 수개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범죄 생성되지 않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을 미칠 수는 없다. 자, 거기까지 해서 고발을 끝을 냈고요. 64페이지 들어가 있는 그 고소 고발의 비교,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제6절 자수 보겠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형법에서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 혹 몰라서 뭐 고소고발하고 비교를 하자면 고소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를 뿐이고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고발은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3자, 범인 피해자 제3자, 자수는 자수권자인데 범인이죠.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절신과의 범인의 처벌, 자기 처벌을 요한해서 표시하는 점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주체만 다를 뿐이고. 그래서 피해자, 제3자, 범인 스스로 해야 되고요. 고소는 대리가 인정이 됐나 안 됐나? 됐지, 그지? 피해자 보호에서. 고발은 대리가 안 되죠. 자수도 대리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자수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잖아요. 범인 외에. 근데 다른 사람 시킬 수는 있어요. 내가 자수 결정하고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데 그건 대리가 아니죠. 친구가 자수 결정하고 내가 그에 따른다 이러면 대리한 자수가 되는데 그건 자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스스로 해야 자수니까. 자, 뭐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깊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수사의 단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사의 단서.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에 들어가는데 수사의 대원칙이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 임의수사가 대원칙이었죠. 그죠? 임의수사가. 그래서 임의수사의 종류가 피의자 심문,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각종 감정의 위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응하지 않으면 강제해서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몇 페이지야? 66페이지에 이미 수사와 강제 수사 구별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고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뭘 이미 수사를 보고 뭘 강제 수사를 볼 것인지 이 기준에 관해서 뭐 옛날부터 흐름이 있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임수사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강제수사는 강제수사 법정주의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대로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사 영장을 받아와서만 가능합니다. 판사 허가를 받아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뭘 선호할까? 뭐라고 자꾸 우길까? 이건 이미 수사로 우기겠지, 그지? 그래서 법에 정해놓은 대로 안 하고 영장 안 받아서 막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건가 구별 기준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써야만 강제 수사로 봤어요. 물리적 강제를 써야지만. 그래서 강제로 잡아가거나 뺏거나 뭐 때리거나 이래야지 강제 수사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임의 수사로 봐서 임의 수사로 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넓고 강제로 보는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온 견해들이 이제 법익 기준설이고요. 법익이란 말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이 법석은 헌법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을 어떤 형태로 침해하면 다 강제수사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수사로 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돼요. 임의수사로 보는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어느 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론이 될까요?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쪽으로 대부분 움직입니다. 법익 기준서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거죠. 뭐 뒤에 다시 나겠는데, 뭐 요즘은 글씨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교재는 67페이지
거기 맨 밑에 임의수사 적법성, 즉 임의수사로 도피 문제가 나와 있고 5개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로 도피하는 문제. 수사기관이 원래는 강제수사를 보고 영장을 받아오거나 법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성락으로 그걸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의동행은 본질이 체포, 보호실 취도 구속이고 수색검증도 영장을 받아오고 건설사도 감정에 맞춰서 감정에서 강제수사인데 영장을 안 받아온단 말이에요. 판사 허가를 안 받아요. 안 받아오고 동일한 성락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성락 체포, 성락 구속, 성락 수색 검증, 성락 감정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보호실 유치하고 마취 분석은 이거는 동의를 암만 진지하게 그 수사 상대방이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임의동행, 자연수색 검증, 뭐 거짓말 탐지기는 진지한 의미의 동의 성락이 있으면 영장 없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은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뭐 거기에 해당하는 거 몇 개 있는데 역시 문제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가볍게 흐름만 보세요. 거기 책에 68페이지 넣어놨구나. 뒤에 2개가 있어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영역 문제인데 다시 이거 빼고 한번 볼까? 아니 요거 도청과 도찰이라고 해야 될까? 도찰? 이게 무슨 말이지? 도청은 몰래 듣는 거고 도찰은 몰래 찍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수사기관이 한다니까 용어가 뭐하다 그래서 감청이라는 용어로 바꿔요. 감청이 바꾸고 도찰 뭐 그냥 사진 촬영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범죄인들이 몰래 둘이 주고받는 것을 듣는단 말이야, 듣는단 말이야. 감청하는데 이거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돼야 안 돼요? 행사 안 되지 몰래 가서 듣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옛날 기준에 하면 다 이거 이미 수사가 돼버립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뭐 근거, 영장 안 받아도 됐어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로 아마 멀리서 몰래 찍어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다. 강제로 대놓고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다 임의수사로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침해되죠, 그죠?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도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비밀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다음에 도찰은 뭐 사생활 비밀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이 법익 기준서에 하면 다 이것도 강제 수사가 되고 법적인 근거, 영장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교재 어디야? 68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가로 4번 임의수사 강제 한계역 감청 도청 용어를 순화한 거죠. 사진 촬영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급하면 둘 다 영장주 예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임의동행 같이 가시죠 해서 데려가는 거죠. 임의동행인데 이게 우리 뒤에 강제수사의 체포제도가 활성화 안 됐을 때에 구속시키려니까 아직 구속사유가 안 갖춰졌고 그래서 뭐 그냥 데려가려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같이 가시죠 해서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끌고 간 건데 이거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임의동행은 2개인데요. 경제법상에 경찰관 증거집행법상에 불신검으로서 임의동행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형사형법상 피의자 출소 후 임의동행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임의수사하고 이거는 범죄 예방을 위한 거죠. 그래서 강제수사가 이어질 때 강제에 관한 제한이 여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되니까 가볍게 넘어갈 텐데 뭐 체킹을 해볼 만한 게 있다면 그 70페이지에 요건 봐두세요. 동행 거절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70페이지 가로 3번 임의동의 적법성에서 방과로 1번 내려가 봐요. 임의동의 강제 연행의 구별. 거기에 세 번째 못난바바 나아가 수사기관의 동행 거절권 고지했거나 상대방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심이 객관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지만 임의동의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있거나 그러면 강제 연행이 돼요. 방과로 2번 강제 연행이 되고 그러면 같이 가시죠. 그래서 안 갈란다 그랬는데 강제로 뭐 팔짱 끼고 데려가잖아. 그러면 긴급 체포가 돼요. 긴급 체포가 되고 긴급 체포에 정한 요건을 안 갖추면 다 불법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처벌받아요. 경찰이 처벌받습니다. 옷 벗어야 돼요. 불법 체포죄가 되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항거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되지 않고 정당방해가 돼버린 거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 페이지가 71페이지 들어가 있는 판례도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하나만. 요즘 뭐 이상하게 이쪽은 이제 다른 게 워낙 나올 게 많아서 흐름만 아시면 돼요. 문제가 잘 안 되는데 요 판례 요거는 어떤 판례냐 하니까 그 절도 용의자 있는데요. 절도 용의자 저기 어디 강원도 같은데 얘가 새벽에 한 5시나 6시쯤 돼. 새벽 5시나 6시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새벽 5시나. 그래서 이때 수사기관들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한 7명이 찾아왔어요. 7명에서 9명. 이게 한 조직. 찾아와서 같이 새벽에 집 앞에서 같이 가시죠. 그래서 우두커니 있어. 그러면 나 안 갈랜다 이렇게 버틸 놈이 어디 있어요? 7명 가서 같이 가시죠. 그런데 그지? 그래서 겁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위법한 임의동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구나.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5명이든 뭐 7명이든 9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같이 가시죠 그러면서 같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동행 거절권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지 안 해요. 뭐 고지할 리가 없지 그지? 형식적으로라도 같이 가지 같이 가지 씨발 이런 소리가 나오지. 같이 가시죠.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올까 그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고지 안 하면 이미 위법하게 돼. 임의동행 위법하게 되고 그래서 임의동행 갔다가 6시간이 지나고 나면 임의동행 해가는 것이 6시간까지만 가능해요. 6시간 지나서 긴급 체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한 긴급 체포니까 이것도 위법하겠지 그지?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놈이 튀었어요. 도주죄를 저질렀어요. 튀다가 다시 잡혔는데 그래서 도주죄로 또 처벌이 되나 안 되나가 문제인데 형법상 도주죄가 되려면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튀어야 되는데 이 구금이 다 불법하죠. 동행 오두커 불법, 긴급체포 불법하니까 도주죄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흐름만 읽어보세요. 요 노랗게 된 것 줄쳐놓고 수사관의 동의에 앞서 피의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거나 오로지 피의자 자발적 의사의 동의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된 경우에 적법성 인정된다. 마지막에 보면 사법경찰관이 피고를 수사관서가 동행한 것은 사실상 강제령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해서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긴급체포도 또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도주죄로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흐름 보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들어가는 감청 있잖아요.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인데 이때까지 그냥 다 넘어갔었거든. 다 넘어갔고 뭐 나오면 찍으라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9급시험 7급시험에 나오고 최근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기본 강의할 때 정도는 봐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판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시험 직전에도 판례 부분만. 그래서 판례 부분을 빠르게 한번 보고 가죠. 그래도 기본 강의할 때니까. 가만있어 봐. 71페이지부터 나오나? 71페이지 감청 이제 사실은 도청인데 통신비밀법 통비법이 이걸 제한하고 있어요.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72페이지의 그 감청의 대상을 좀 봐둬야 됩니다. 감청의 대상. 통신필법상 통신, 감청의 대상은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포함한다. 우편물은 뭐 통상 우편물, 소품 우편물이고, 전기통신은 전화, 전자우편, 이메일이지, 회원제 정보 서비스, 모사 전송, 팩스지, 무선 호출 같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 방식의 모든 종류의 음량, 문헌, 부호, 영상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과 수신을 말한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을 말한 거지. 검열은 읽는 것을 말합니다. 개봉하는 기타 방법으로 내용을 지득, 체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때 당사자는 양당사자를 다 말한다고 되어 있죠. 발송인 수취인. 양당사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량, 문헌, 부호, 영향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아는 거지. 그 다음 채로 기록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 판례. 관련된 판례. 전기통신 감청은 전기통신을 주고받고 있는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따고 들어가는 것이 그 감청입니다. 근데 이미 이메일 같은 이메일 주고받는 중간에 따고 들어가서 듣는 게 감청인데, 이메일이 이미 도달해 가지고 있는데 이메일 그 하로 들어가서 해킹해가 따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통비법에서 하는 감청은 안 됩니다. 대신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라든가 다른 그 범죄는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노랗게 된 부분 빨리 줄쳐. 이메일 수신에 관련된 전기통신에 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감해 놓고 감청이 안 들어갑니다. 이메일 수신에 관련된 전기통신, 이메일 요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신은 그 패킷 감청도 여기서 말하는 것에 허용됩니다. 패킷 감청이 뭐냐니까, 파일이 되게 크잖아요. 파일이 뭐 동영상 파일이든 파일이 크면 그 전기 신호를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고 좀 이따 보내고 막 보내요. 그게 패킷입니다. 패킷. 뭐 소포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패킷 그 전기 신호를 중간에서 따는 거, 패킷 감청도 여기서 말하는 감청으로 허용이 됩니다. 뭐 물론 통일부상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방글로 4번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인데, 자, 요거 다른 데 쓰이니까 잘 봐보세요. 그 본문. 네 번째,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법 또는 군사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 그 다음 줄쳐봐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판례. 무전기 같은 무선 전화기로 한 통화, 이거는 대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전기통신에 포함되죠. 그래서 대화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 없다 동의하면서 대화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다른 시험에는. 그 다음에 판례는 우체에 들어가 있나? 새로운 판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니라 사물에 발생한 음향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에서 안 끊었는데 거기에서 둘이 막 싸우는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녹음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거죠.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없다에 동감해 않는다, 없다에 동감해라.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쓴 거죠. 둘이 막 그때 싸웠다는 것이 녹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새로운 판례가 있어요. 이게 한겨레 신문 기자 사건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MBC인가 누군가가 개업을 해요. 개업하는데 둘이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 영어 차원에서 통화 끝나고 안 끊고 있었는데 그 MBC에 누가 찾아온 그 정부 기관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 다 녹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비법 위반이냐 이건데 위반이라고 했던 거죠. 통신비법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 원래부터 참여하던 제3자가 그 대화나 타인과의 발언을 녹음 천장을 안 되는 취지이므로 대화 원래부터 참여하던 제3자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제3자가 일반 공정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입니다. 위반에 동감해놓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전화통화 일반 당사자가 휴대폰 통화가 끝난 후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로 듣게 된 상대방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임의로 청취하고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 동감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있어요. 이건 그 2차 시험에 나왔던 판례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74쪽에 보면 이것도 출제된 판례다. 그 처음에 허가할 때 허가증이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연장 결정서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위법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 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이 없었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동함해놓고 그 74페이지 가운데 있는 판례. 자, 그 다음에 이 판례가 헤헤 이걸 PPT 안 넣었어? 책에 넣어놨구나. 자, 76쪽 봐봐요. 76쪽. 하하, 이걸 PPT 안 넣어놨었어?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거기에 가로 4번하고 5번 잘 봐봐요. 통신 제한 조치를 했으면 통지해 줍니다. 가로 4번. 그러니까 당신의 전화를 우리가 감청한 적이 있었다. 이거를 알려준다고. 가끔 와요. 나도 한두 번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다음에 가로 5번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조회지 통화조회. 이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이 통화조회인데 저는 홍준표 아저씨가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았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검열 많이 하느냐 이랬더만 자기 주변에 범죄들이 많았더만. 그래서 확인 그 검열을 통화 내용을 조회했던 거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없다고. 그래서 가로 5번 봐봐요. 검사,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LG나 KT겠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주는 설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판례 봐봐. 판례 별표 하나 해놓고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 사실 조회란 말이야.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체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고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아하, 감청할 때 얘기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는 그 수사기관의 설비 제공을 요청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줄 쭉 쳐봐봐. 그러한 요청 없이 설비 요청 없이 통신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통신 제한 조치 집행했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 없다 동감해 놓으세요. 없다.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이게 최근 판례고 이런 게 위법 배제법칙에서 또 다룹니다. 거기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가보죠. 제2절 교재 77페이지 제2절 임의 수사의 방법. 저기 첫 시간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 했던 건데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를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수사를 하죠. 언제 수사 착수가 돼? 뭐가 있어야 돼? 입건이 있어야 되죠. 입건. 그 다음에 재판 공판에 관련된 또 뭐가 있어야 돼?
기소했어야 되고 형집행으로 가려면 재판이 확정이 돼야 되죠. 그죠? 했잖아. 단서가 있고 입건이 되고 기소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소송 기소 후 이런 것도 했고 근데 법원은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되고 기소되면 피고인이 되고 피해자 목격자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되고 재판으로 넘어갈 증인이 되고 전문가는 수사 과정에 감정 수탁자가 되고 재판으로 가야 감정인이 되는데 이러한 피의자 참고인 감정 수탁자는 수사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피의자 참고인 감정 수탁자가 수사에 협조해야지만 수사가 되니까 여기 바로 임의 수사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진술 의무 전혀 없어요. 근데 기소가 되고 나서 피고인 증인 감정이 되면 재판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출석, 선서, 진술 의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 수사고 이거는 강제 처분이 되는 거죠. 안 따르면 법적 의무를 강요를 해요.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책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쪽만 하면 책 읽는 방법을 또 이야기해 줄 텐데 전체적으로 갈 방향을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림이 쉽게 그려지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책을 봐봐요. 77페이지 이미 수사의 방법 제1절 보면 그 1번을 찾아봐. 피의자 신문이지, 그지? 피의자 신문의 목차들만 쭉 가보세요. 피의자 신문의 방법 추수 요구 쭉 있고 뭐 진술 거부권도 있고 신문 사항도 있고 뭐 수사 경과 참여자 많네. 쭉 어이구 너무 많다. 이게 다 끝나면 뭐가 나오는지를 빨리 찾으세요. 뭐가 나와요? 82쪽에 2번 참고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하 피의자 신문하고 2번 참고조사 이런 게 크게 있구나. 그 다음 3을 찾아봐. 84페이지 가면 3에 가면 감정, 번역, 통계, 위촉과 사실에 요거 있고 4 전문 수사 자문위 지정. 아하 이렇게 임의수사는 이렇게 4개가 있구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죠?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감정의 위촉으로 이제 부탁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전문 수사 자문위 전문가를 수사위원으로 지정하는구나. 이런 게 4개가 있다. 뭐 알고. 근데 수사 방법 다시 피의자 신문 보면 피의자 신문은 가로 1번 의의가 있고 피의자 신문의 방법이 있고 그럼 가로 3번 78페이지 가봐봐.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들 있고 오호 뭐 맞네. 그 다음 또 4번 피사도 볼까요? 80페이지 4번 가로 4번 피의자 신문을 기록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네. 그래서 피의자 신문이라는 거는 피의자 신문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뭐 기록 문제 이게 전부 다네. 그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내부적으로 접근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구나 알기 때문에 책을 지출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읽으시고요. 이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안 보던데 얘를 바꿀까 싶기도 하고 최근 내가 영화를 잘 안 보니까 공고의적 투입니다. 하도 오래된 거라서 공고의적 투고 그래서 이 설경구지 강철중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뭐더라? 자꾸 까먹네. 정준호구나. 조폭두모. 박근영 꽃보다 할배인데 국회 부의장이에요. 국회 부의장.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받을 출두하는 장면인데 사실 비슷하게 영화로 했는데 여기까지는 영화예요. 영화. 근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야. 우병우의 실화야.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하고 실화의 차이점이 바로 요거였지. 눈이 찌릭 막 쏘지기지 뭐라고 물으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레이즈빔이 눈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김광석 부인 김광석 전 부인이지. 무슨 해순? 서해순 경찰 수사 받으러 나옵니다. 김광석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성 없다고 그랬죠. 김광석 사망 사건은. 근데 이 딸이 있잖아. 딸이 유기치사가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사받으러 나오는 거죠. 나가지고 뭐 별별 소리 했어요. 할복 자살할 수도 있다.
뭐 이혼하겠습니다. 김광식가 죽었는데 법적 이혼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그 확실하게 이혼했으면 그 저작권료 자기 말로는 1년에 4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데 그것도 못 믿겠더라고.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부르는데 김광석 노래를 서른쯤에 해가지고 얼마나 불러야 되는데 4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뭐 오래돼서 그러나?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안 갖고 뭐 재단으로 만들든지 뭐 어디 기부를 하든지 이러면 믿을 수 있겠지 그 말은. 안 그러면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게 피의자 신문입니다. 피의자 신문. 그래서 피의자로서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의자 신문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경사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이제 출발으로 그 피의자 신문의 방법입니다. 1번 출석 요구를 그래요. 보통 서혜준 씨를 경찰에서 소환했다라고 신문기자가 쓰는데 이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소환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소환하고 출석 요구 차이가 뭐냐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옵니다. 구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피고는 소환해요. 피고인 소환하고 증인 소환하는데 안 나오면 끌고 나와. 묶어서 끌고 나온다고. 근데 피의자는 출석 요구 하더라도 안 나오면 끌고 오질 못해요. 강제 수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출석 요구에 의한 이 피의자 신문은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이제 PPT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 출석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뭐 전화, 인편에 의한 출석 요구 된다. 인편에 의한 출석 요구가 바로 임의동행이죠. 그다음 출두 장소도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 없고요. 뭐 사고 현장 또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이런 데 나오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요거죠. 피해자는 출석 요구에 의무가 없다. 출처노선. 그래서 임의 수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퇴거할 수 있고요. 구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 봤어요. 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게 77쪽 맨 밑에 판례 별표 두세 개 나오세요. 77 맨 밑에 문단. 다만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가 출처나보세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성적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있다. 최순실, 박근혜 다 구치소에서 출석 거부하고 있죠.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또 조사실까지, 저 검찰청까지 끌고 가느냐?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려면 막 그 요경도 동원해가지고, 요교도관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끌어내야 되니까 이게 모양이 사납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난번에 한 번에 최순실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끌고 가긴 했습니다. 네, 그 구속영장 효력에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요. 새로운 체포영장 필요 없어요. 그 밑에다가 새 체포영장 X 해놔. 같은 사건이며 새 체포영장 발부할 필요 없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으로서 강제로 조사실까지 구인해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78페이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고지해야 돼요. 피의자 신문할 때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오늘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구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별표 한두 개 놓으세요. 구속영장 효력에 피의자로 조사를 구인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이미 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돼요. 자, 그 판례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표 한 4개 하나 넣으세요. 자,
수사기관에 관할 지방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서의 출석이나 현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기관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 노랗게 된 부분 출처나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본문에서 본 거죠. 영장의 효력에서 구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수의 방법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본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본입니다. 피의자 신문할 때. 칠판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원초적 본능에서 피의자 신문하는 과정이죠. 이 여자 이름이 뭐더라? 다 까먹었네. 잘 안 나온다. 넘어가고. 얘는 무슨 문식이더라? 이문식인가? 김문식인가? 윤문식인가? 이건 또 영화인데 이건 또 실화죠. 우병우 조사하는데 누가 조사받는지 이해가 안 돼. 황제 조사를 그죠? 뭐 후배들 이렇게 서 있고 조사받으러 팔짱 끼고 서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40렌즈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신문지로 가르치죠. 뭐. 자, 피의자 신문하고 과정에 참여자인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 관리를 참여시켜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면 참여시킬 수 있고요. 신뢰관계자, 신뢰관계자인 게 아버지, 나이 많이 들은 노인 같으면 아들,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에요. 변호인은 신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이 공공의적 2인데 왼쪽에서 서 있는 사람,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법경찰관입니다. 사법경찰관이죠. 피의자 신문하잖아, 3명. 참여해야 돼요. 사법경찰관. 그래서 참여계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 죽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식 연하 변호인인데 피의자 신문식 이거는 둘이 면회하는 거죠.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게 아니고 둘이 따로 떼서 면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변호인이 들어가면 피의자 신문식 변호인 참여권이 되는 거고, 이건 둘이 면회시켜 주는 거예요. 자, 피의자 신문식 변호인 참여권, 특히 여기다가 별표 4개 하나. 이게 이제 나올 차례예요. 시험 나오는 경향을 분석해 보면 여기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8페이지 맨 밑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참여할 수 있죠. 재량이죠 일단.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79페이지에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금방 본 거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 거부권과 함께 변호인 참여권 등을 고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고지에 대한 답변을 또 조서에 기재해야 돼요. 피의자 답변을 조서에 기재되고, 이게 기재 안 돼 있으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전체적으로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3 절차부터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피의자 신문제 변호인 참여권은 직권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피의자 측에 신청이 있어야 돼요. 책을 바로 보죠. 가로 3, 동그라미 3번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들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하게 해야 한다. 줄쳐놓고 별표해서 하게 해야 한다. 신청 동그라미 놓고요. 신청 동그라미 놓고 하게 해야 된다. 의무예요. 신청하면 해줘야만 돼요. 근데 여기에 신청권자, 변호인, 법정들인 쭉 있고 형제자매까지는 있는데 동거인 고용주 없죠. 동거인 고용주 X 넣으세요. 동거인 고용주는 없어요. 뒤에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피의자 측이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은 그 밑에 2번째 문단,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포인트인데,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안 나오면 뭐 없이 하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변호인 없이는 피의자 신문조차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다르고요. 그래서 변호인 참여 기회만 주면 족하지 변호인이 참여해야 신문할 수 있다,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빠져 있었구나. 자, 거기에 추가해 두세요. 접경 교통권은 달리 변호인 들은 자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추가나. 그게 책에 빠져 있었네. 접견 교통권은 달리 변호인 되려는 자는 안 됩니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어요.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그 면회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수사기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하는 게 이게 참여권입니다. 참여권이고, 둘이 따로 나와서 둘이 만나게 하는 게 이게 면회권이죠. 접견교통권이에요. 접견교통. 서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것은 면회권이고 3자 대면하는 것이 참여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 면회할 때는 변호인 아직 선임 안 된 사람도 변호인을 데리는 자니까 면회는 허용되지만 참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나서만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여할 변호인의 수는 원칙적으로 1이어야 됩니다. 그게 4번 범위에 나오죠.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인이 의미상일 때는 피의자 별표에서 피의자가 먼저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이름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지정할 수 있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받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 열 몇 명이었잖아요. 12명인가 됐었죠. 그 12명의 변호사가 다 와서 서 있으면 검사가 쫄아서 못 묻겠죠. 그죠? 그래서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한 사람으로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피의자 박근혜가 먼저 지정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하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별표해놓으세요. 이런 것도 문제를 내더라고. 하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한 사람을 지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정이 없으면 검사, 사법경찰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가 범위의 두 번째 문단에 나가 있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 진술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변호인의 신문 중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어요.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와서 가만히 서 있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듣기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이상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뭐 예인이었더니 뭐 직업이었더니 이전 소리를 하고, 또는 강압적으로 하거나 뭐 안 하면 뭐 세무조사에서 다 깡그리 말려주기겠다 뭐 이런 식의 신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해는 바랄 수 있겠죠. 춘식가 말하듯이 삼족을 멸하게 하겠다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 검사, 사법경찰관이 변호사 당신이 진술해보라고 승인을 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쏙 알아야 될 게, 이해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물어라고 이해하는데 승인을 받아서 이해할 수는 없죠. 그죠? 이해할 때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신문 방법 이해할 때는. 자,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의견에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그 다음에 제한과 불복. 제한. 이게 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하고 또 달라요. 접견교통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변호인 참여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고출 쳐놓으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할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견교통권과는 구별돼요. 접견교통권과는 구별 써놓으세요. 접견교통권과는 구별됩니다.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회 신청하면 반드시 다 해줘야 됩니다. 면회는. 그래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진술 거부과 같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이 피해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때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하는데 변호인 지가 순실히 대신 답변하거나 또는 전술 얘기를 듣고 공범인 박근혜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게 수사기밀 누설이죠. 그러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수사원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건 이거는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니까 저기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대구 중부경찰서 경사인가 그래요. 경사가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 신문하는데 변호인이 왔어. 변호인이 왔는데 이번에 의자를 갖고 오더니만은 피의자하고 바싹 붙어 앉는 거예요. 둘이 바싹 여기다가 바싹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원래 변호인은 말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말을 못하게 하니까 진술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콕콕 찌르든지 옆에 옆구리를 툭툭 치든지 해가지고 이 신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콕 찌르면 아니오라고 대답해라, 두 번 찌르면 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서로 뭐 잘라고 그랬던가 봐. 그걸 눈치채고 경사가 눈치채고 둘이 떨어져 앉아 라고 했는데 안 떨어져 앉는 거야. 그러자 이 경사가 변호인을 쫓아냈어요. 당신 나가. 응? 그래서 변호인이 억울하잖아. 나 변호인이고 피의자 신문할 때에 변호인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둘이 붙어 앉아서 떨어져 앉으라는 지시 아니었다고 해서 이걸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다투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재판을 걸어야 될까? 대구지방법원에 가야 돼요. 대구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그게 바로 417조의 준항고죠. 준항고. 그래서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고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 항고 아닙니다. 즉시 항고 아니에요. 그래서 요 준항고 파트로 가야 되는데 이 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준항고 쪽으로 조심해 보십시오. 준항고에 별표 놓고요. 따라서 그 관할 법원에 가서 수사기관의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걸 확인한 판례가 밑에 있고 판례 별표 한두 개 놓고 읽으시고요. 이 책은 주의에 넣어놨구나. 주의 봐보세요. 거기 장거불복 주의. 아이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네. 주의.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란 말이에요. 주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수고 많았어요.